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양대 지수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 속에 코스피 한때 3,300도 돌파했었는데요. 현재 1.19% 오름세로 3,29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61% 오름세입니다. 829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3,33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2,9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7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13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18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77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1.4% 오름세로 72,500원, SK하이닉스가 4%가량 뛰고 있습니다. 거래가 29만 8,500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약세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반등합니다. 3.28%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대 강세, 현대차도 1.1%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6위에서 10위권 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만 0.6% 내림세, 오늘 KB금융이 좋은데요. 5.1%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11만 5,400원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알테오젠이 반등합니다. 2% 가까운 오름세로 48만 6천 원,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2.8% 약세, 파마리서치도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로는 0.3% 오름세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종가 28만 8,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3,300포인트를 돌파했을 정도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까지 하면 7거래일 연속 현재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시장이 계속 좋네요. 네네. 네, 오늘 어제부터 상승폭 좀 키우더니 네네. 오늘 지금 장 초반 분위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 반도체, 하이닉스 포함해서 많이 올랐죠. 소부장도 많이 오르고 이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뭐냐면 증권 지주, 특히 증권주 상법 다시 50억 원복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그거 연장이죠. 공식적인 건 내일 발표한다고 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근데 오늘 반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됐다는 건 반도체하고 증권이 그렇게 되는데 네. 오늘은 미국 장에서 오라클이 시간에서 엄청난 일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라클 실적과 관련해서 이따가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고 지금 이제 그 증시가 다시 우리가 빨간불을 켜고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역시 네네. 국내 요인만 보면 정책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맞습니다. 이제 지난달에는 우리 증시를 누르는 요인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대주주 양도세가 만약 50억 원 예전 수준으로 그대로 네네. 하기로 한다면 이거 완전 투심이 활짝 네. 피게 될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그것이 어저께 하고 오늘 아침까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거 다음 내일부터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야죠. 그 우리가 그 대주주 양도세가 10억, 50억이 노이즈가 있을 때가 7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그때 네. 그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그 당시에 그거 마지막 그거 하기 전에 주가가 3,245인가 그랬을 겁니다. 거기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는 3,300 하는 건 뭐냐? 반도체가 좋아졌잖아요. 반도체가 네. 시가총액 그것이 붙어서 지금 3,300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는 다른 게 들어와야죠. 세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이 그래서 35%가 아니고 25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속각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강압적으로 되느냐.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노랑봉투법은 8월 달 중에 그거는 약간 네거티브한 사이드잖아요.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오늘까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말고. 네. 자, 지금
국내 투톱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연일 강세인 거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이 상당히 괜찮다. 그러면 정책 수혜와 반도체 투심 양축을 가지고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죠. 네,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분석 가능합니다. 자, 오라클 실적 아까 잠깐 말씀 주셨어요. 미국의 대표 뭐 지금은 좀 예전 명성이긴 하지만 한때 이제 미국의 IT 기업을 대표했던 기업 아니겠습니까? 오라클은 말이죠.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네. 오라클 시스코 아닙니다. 시스코 아니죠. 네, 네. 오라클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에서 최고였어요. DB의 왕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젠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렇게 구글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빅테크의 클라우드 말고 얘네랑 같이 협업하면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어떠냐라고 들어와서 지금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에딩된 거예요. 어쨌든 오라클은 시가총액이 여러분 작은 회사가 아니고요. 지금 그 시간에서 오르기 20몇 프로 오르기 전에 이미 920조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더블인데 오늘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1,100조가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여러분들 각인된 거는 올 초에 오픈AI하고 오라클하고 그 우리 그 프로젝트 있는데 까먹었는데 그 프로젝트 5천억 달러 투자한 다음에 네, 그렇죠. 거기에도 참여했죠.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오라클이 되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AI가 멀티 클라우드가 합쳐지면은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비즈니스 오늘 발표된 150억 달러 1분기 실적입니다. 26년 1분기 실적 150억 달러 중에서 지금 인프라 클라우드 이 비즈니스는 사실은 30몇 불밖에 안 되는데 한 분기 매출이. 그래서 이것이 올해 180억 불, 내년에 다시 더블, 또 더블, 뭐 50% 이런 식으로 향후 3년 동안에 무려 66%가 성장해서 지금 비즈니스의 20몇 프로밖에 안 되는 30% 안 되는 비즈니스 인프라 클라우드가요. 성장해서 1,440억 달러가 된답니다. 연간 매출이 500 몇십억 달러인데 그중에 30%가 아는 비즈니스가 매년 60% 성장해서 3년 뒤에 1,440억 불이에요.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이게 뭐냐 막 가리키는 거는 앞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자기네가 혼자 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트너를 가지고 끌고 갈 정도로 수요가 넘친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마치 엔비디아가 할 때 엔비디아가 GPU를 판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코어위브라든지 오늘 발표된 건 네비우스 같이 다른 회사를 끼고 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라클을 사는 게 맞아요. 오라클이 만약에 그 비즈니스가 1,445불에 3년 뒤에 되면은 그거를 3년 뒤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은요. 오늘 20몇 프로 올랐다라도 PER이 20배가 안 됩니다. 20배가 안 돼요. 엄청 싼 거예요. 이렇게 20배가 안 된다고요? PER 20배가 안 된다. 오늘 20몇 프로 올라도. 네. 저기 이제 아까 60몇 프로 올라가는 그 비즈니스가 네. 코어의 30%. 이게 크니까 전체가 500억짜리가 매출이 한 2천억 불이 3년에 되는 거예요. 그를 마진을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는다고 20% 순이익을 하더라도 PER은 20배가 안 돼요. 엄청 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논스톱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만큼은 아니죠. 얘네들은 멀티 브랜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합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쪽의 성장률이 얘네 때문에 얘네가 50%그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호들갑 떨고 그럴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AI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금방 멈추지 않고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오라클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클이 말씀드린 대로 DB 시대 데이터베이스의 왕이었다가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잠시 소외되었다가 이제 AI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까 이제 퍼가 20배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지금 실적 폭발적 성장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매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빅테크 중에서 우리가 951조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980조, 1000조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탑5, 탑7, 8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쌉니다. 가장 쌉니다. 구글이 쌌는데 구글이 많이 올랐죠. 구글이 원래 16배, 17배였다가 구글도 20배 넘었고 나머지는 다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쌉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실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도 좋아진 거죠. 좋아졌죠.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네. 사실 지난주에는 브로드컴. 알파벳, 그다음에 브로드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꺼지지 않게 구원투수들이 등장했는데 제대로 구원투수 오라클이 등장을 또 그 이런 모양새가 앞에서 됐군요. 한 것이 만약에 50이면은 이거는 한 150 정도 되는 파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배의 파워입니다. 자, 지금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일단 불법 이민
뭐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300명 지금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2차 전지주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사태는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나마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 엔솔한테는 센티먼트로 네거티브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주 네거티브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LG 그 공장 있잖아요, 조지아 공장이 네. 원래 자동차가 전기차가 이제 안 팔리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공장을 속도감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아시는 것처럼 25년 말이나 26년 초부터 양산하는 계획이 아니고 실제는 내년도 26년도 하반기부터 양산 스케줄로 가는 게 일정이었기 때문에 요 스케줄 잘못된 것이 6개월, 7개월 이렇게까지 확대돼서 연장된다면 문제였는데 네. 그 정도가 아니고 수습이 돼서 뭐 사람들 다시 모아서 뭐 한 6개월 내로 5개월 내로 간다면은 실제 임팩트는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요동되는 건 아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아쉬운 게 아니죠. 거기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우리 그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승용공들이 다시 뽑아서 가는 실질적인 비자 문제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쉽지만은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저런 식으로 만약에 비자 문제가 되면은 네. 이게 2차 전지 문제뿐일까요? 조선은 만약에 마스가 할 때 그 사람들 보내는 건 어떡할까요? 반도체는 어떡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공장 가동을 천천히 하는 것이 공급 초과가 아니고 안달나게 하는 건 미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아둥바둥 안 와도 될 수도 있다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관세를 다시 맞으면 그게 문제긴 하지만은 이게 꼭 100% 나쁜 임팩트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제작진의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주 얘기를 조금 더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주 투심이 지금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엔비디아 나왔고 그다음에 브로드컴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애플은 사실 여기 가렸죠. 애플 이슈는. 근데 오라클 나왔는데 오라클이 아까 앞에 이슈보다 한 3배는 2배 이상의 임팩트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저께 주가가 올라간 거하고 합쳐진 건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좋죠. 어저께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확 올랐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얼마냐. 원래는 처음에 한 8월 달, 9월 달 넘어갈 때는 한 9조 정도 전후 초반이었다가 네. 이제 9월 이제 막 들어오면서는 10조가 나오다가 어저께 나온 리포트들은 11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상향.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HBM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HBM만 AI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AI가 좋다 보니까 AI 서버 말고 일반 서버용으로 D램 수요가 좀 포착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낸드, D램보다 마진이 훨씬 적은 낸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낸드가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낸드의 경쟁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낸드 말고도 그렇죠.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SSD가 시장에 있는데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지금 쇼티지라고 합니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경우가. 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쇼티지냐? 이것도 사실은 AI인데 사실은 원래 스토리지 하는 거는 영원히 보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꺼내 쓰려고 하는 건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사실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AI가 보급되다 보니까 축적하는 수요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HDD가 의외로 쇼티지가 나면서 HDD를 대체하는 SSD, 엔터프라이즈 SSD에 들어가는 낸드 수요가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서버, 그다음에 이 SSD의 수요가 포착되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요거는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삼성도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제 올랐고요. 오늘 또 아까 오라클 발러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갔다 보니까 좀 더 오르고 있다. 그래서 원상은 복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매체들이 보도한 걸 보면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에 대한 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네네. CXL이라고 하던데 네네. 이게 이제 HBM의 다음 주자로서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 여기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도 사실 네. 투심을 좀 살리는데 역할을 맞습니다. 한 거죠. 관련되는 주식 몇 개 있죠. 작은 주식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는 건 아니고요. 네. 관련되는 주식은 뭐 SSR, SSR 뭐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요 매번 나올 때 1년 반 전부터는 그 정도보다는 지금은 더 아직은 했는데 CXL은요 HBM의 대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완 정도로서 시장이 아마 HBM의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의 규모로 한 27년, 27년부터 아마 좀 될 거예요. 근데 네. 물론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거기에 제품이 있고 거기에 콜되는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임팩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DRAM 시장에서 그것이 메이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벨이 좋은 회사고 중요하고 에이직도 하고 다 좋은데 마벨은 브로드컴 대비했을 때는 8분의 1 회사입니다. 임팩트를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주 이야기 가름을 하고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증시에 이제 남은 재료들이 무엇이 네네. 있을까? 정책 기대감 예를 들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곧 결론 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얘기된 3차 상법 개정 네. 있을 수 있겠죠. 배당과 관련해서는 최고 세율이 지금 요것도 지금 35에서 25%로 네. 조정 가능성 거론이 되고 있죠. 이런 재료들이 네, 있고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2차 소비 쿠폰 네네.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네네. 요거는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괜찮은 재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2차 쿠폰, 3차가 기다리고 있죠. 전부는 아니지만 2차 쿠폰, 2차 쿠폰이죠. 2차 쿠폰 발표되고 있는데 1차 가지고 이미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데이터 나와 있어요. 네. 7월, 8월 중순까지 데이터가 업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유통주, 백화점이라든지 기타 주식들은 영향이 긍정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외식 관련되는 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2차 소비자 쿠폰 소비 쿠폰 말고도 중국에 대한 우리 무비자 입국하는 게 네. 9월 26일부터잖아요. 이달부터 이달 풀립니다. 말부터. 그런 거 함께 유통주나 화장품주나 이런 주식들이 다시 어텐션을 받을 만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른 거, 반도체, 뭐 증권주, 조선주 워낙 다른 것이 핫하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들이 수면 아래기보다는 수면 위로 치고 올라오기는 아직 어려운 거예요. 전반적인 상법이건 뭐건 반도체가 이런 것이 조금 올라갈 때 올라가고 수그러 들 때쯤 되면은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월 중후반 다음 주나 뭐 9월 하반기 됐을 텐데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했을 때는 이 관련되는 유통주나 화장품주가 다시 어텐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데 이런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이제 공매도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공매도 잔액이 지금 11조. 이게 지금 타겟팅 된 걸 보면 예를 들면 2차 전지. 네네네. 뭐 최근에 이제 급등에서도 코인 뭐 이런 그 섹터들을 타겟팅하고 있다라는 분석이긴 한데 좀 의아하긴 해요. 지수 전체는 이렇게 뜨거운데 한켠에서도 공매도 잔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래도 하락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상당히 강하게 있다. 이런 그건 거 이제는 해치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공매도를 갖고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만 주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2차 전지를 공매도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야지 공매도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황이 좋을 때 공매도를 시행하지 못합니다. 잔고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마 실적이 3분기에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은 비록 9월 말에 우리 그 전기차에 대한 구매세 보조금이 없어지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임팩트가 발효되는 거는 10월 말 11월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것이 공매도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2차 전지를 할지라도. 네. 코일이나 다른 거는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이번엔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장에서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할 때가 꽤 네,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개인이 팔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 사실 개인이 많이 팔았다. 괜찮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큰 게 배분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환율이 원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가 기조적으로 된다고 본다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냐? 금리 인하가 너무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관세의 나쁜 영향이 눈에 보인다든지 그것이 보이기 전까지는 외국인은 환율과 보면서 반도체 보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처럼 빨리빨리 한 큐에 뭐 1조, 2조 들어오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기조가 워낙 강세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달러 이슈가 될 정도로 관세 이슈가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관세 이슈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달쯤 돼야지 의미 있게 눈에 보이든 말든 할 거기 때문에 당장에 또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추세가 바뀌어서 반대로 갈 가능성은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한 숏 포지션 말고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우리 9월
장을 기대해봐도 좋겠군요. 예를 들어서 네. 불확실한 요소, 악재성 요소, 긍정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숫자 싸움을 해본다고 네, 치면 네, 네. 지금은 이제 증시가 올라갈 만한 좀 긍정적 재료들이 좀 더 과반 이상 많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부터는 이미 포지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새롭게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오늘 PPI 나오죠. 네, 내일 그렇죠. CPI 나오죠. 네. 지난달에 발표됐던 7월달 PPI가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잖아요. PPI, CPI가 웬만해서 높아서는 지금 흐름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금리나 두 번은 확정적이라 하더라도 빅컷을 할 정도가 되면은 안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 좋습니까? 빅컷 빅컷을 할 한다면 정도가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면 고용 데이터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는 시그널이 잡히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경기가 안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가는 거고 오늘 좋았던 건 뭐냐면 제이미 다이먼인가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네, JP 모건 최수 회장. 네, 그분이 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경기 침체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경기 침체 잘 모르겠다. 그럼 빡빡한 거거든요. 빽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경기 침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몰아서 이번 주에 아마 최고조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그 시점에 9월 17일이죠. 다음 주에 그때 이후 9월 중순 이후입니다. 주가가 많은 것을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미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물가는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CPI 지금 예상치가 한 2.9% 네. 되더라고요. 네.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어요. 3까지 갖고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3.1, 3.1. 그러면 아마 주가를 아마 금리 인하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가는 게 좀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 오른 것만큼의 약간의 조정 내지는 경계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 그 고용 지표 해석도 당일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더 반영했는데 네네. 다음 날은 금리 인하 그렇죠. 기대감을 반영을 했잖아요. 지금은 금리 인하가 이미 두 번 플러스 세 번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 세 번은 빨리 할 정도 엑셀레이션 돼서 고용지표 나쁜 경기가 안 좋은 거고 거꾸로 두 번, 세 번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금리를 한 번은 9월 17일 하지만은 CPI가 2.9가 아니고 3.15 나와버리면은 거기에 대해 퀘스천을 갖게 되면은 근데 그때 주가가 미리 올라와 있어. 그럼 한 번 정도 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포지셔닝이 주시장에 본인들이 85%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15% 현금을 오늘 쓰느냐. 현금이 95%인데 오늘 다 쓰느냐. 지금 3,300 가고 있는데 네. 그런 포지션은 이미 늦었거나 아니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로 가든 FOMC를 확인하고 그 다음 포지션을 정해야 되겠군요. 일단 오늘 내일 PPI, CPI까지 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금이 15%, 20% 있으면 굳이 오늘 태우지 마세요. 3,300 가는데.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이미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겁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 약간 포모가 오면서 3,300 이상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 따라 붙으면 막판에. 포모 오신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지금 3,300 최고치에서 갈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3,000 올라도 제한적 상승이었으니까. 3,300을 모른다 해도 현금을 50% 이상 갖고 있는 거는 그게 바보죠. 장이 가고 있는데 3,300이 갈지 안 갈지 그 누가 알겠어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다음 주에 올지. 그거는 지난주에 아무도 모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을 만약에 80% 90%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놀지 못하는 거죠. 방향이 금리 인하가 되긴 되는데 속도를 모르고 그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속도를 모르고 그러면 일단 포지셔닝은 50에서 70%. 근데 그것을 반도체하고 상법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는 거하고 다른 섹터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오늘 플레이하는 건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고요. 이미 85%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15%를 굳이 해갖고 15% 오늘 3% 먹어갖고 0.몇% 더 먹으려고 할 필요는 보다는 더 확인하고 하는 것이 15% 남겨두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1분기 기준 연간 고용의 예비 벤치마크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발표 전부터 관심이 높았는데요. 또 이번 결과가 얼마 뒤에 있는 이달 이제 FOMC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죠.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정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지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또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 나오셨고요. 또 동국대 경제학과 전주영 교수, 고려대 국제대학원 최우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어만 듣고 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밤사이 나온 그 보고서 내용 그 수정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이름을 이제 예비 벤치마크 보고서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 원래 발표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비 벤치마크 보고서 뭐 영어식 표현이기도 해서 좀 어렵긴 한데 개념 설명을 좀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에 부탁드렸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비농업 부분 그 고용 그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른 그 통계들보다 좀 수정이 자주 일어납니다. 뭐 이번 달에 발표하면 그게 확정이 아니고 그 다음 달까지도 계속 수정을 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샘플 통계라서 한 40% 정도 들어오는 건데 그냥 샘플이 이게 잘 조정된 샘플이 아니라 그냥 잡히기 쉬운 미리 등록된 샘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모이는 게 100% 모여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게 내년 2월입니다. 근데 네. 그게 너무 시간이 경과돼서 그럼 갑자기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쏟아져 들어가면 그것도 시장이 충격이 되니까 9월쯤에 일단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를 수정해서 3월 기준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 3월 그 수정된 3월에 맞춰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다시 그것들을 통계를 다시 조정하게 되고요. 네. 일단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그 프리리미너리 벤치마크, 예비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그걸 뭐 시장은 이제 그래서 새로 들어온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페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방향에 따라서 이자율도 바뀔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뭐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 경우에도 속보치와 이제 잠정치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조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통계라는 것도 처음부터 100%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고 다른 이제 객관적 지표들과 그 합쳐봤었을 때 조정분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조정폭이 너무 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지난 3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폭을 보니까 91만 1000명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꽤 크게 이게 하향 조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네. 진행자께서 직접적인 고용시장 지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네. 신속하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은 고용 지표입니다.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4만 개 업체 정도에 대해서 샘플 조사를 하는데 그 업체들도 응답률이 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예.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예비 수치가 그래도 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요거는 이런 샘플 조사가 아니라 고용주들이 당국에 신고한 실업 수당 건수를 전수 집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봄에 발표될 수치보다는 그래도 정확성이 높습니다. 올라갔다. 하지만 이것도 항상 조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발표된 예비치에는 불법 입국자나 불법 고용된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수당을 청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격을 많이 받았고
이것 때문에 노동통계국 수장이 트럼프에 의해서 교체가 됐고 그랬죠. 새로 오신 분은 아예 그냥 우리 월별로 안 낼까도 생각 중이야.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의견을 수장이 되기 전에 공공연히 밝히셨고 이 통계를 중시한다라고 많이들 믿으시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조차도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이럴 바에 우리는 월별 통계보다는 분기별 통계를 보고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고 예. 아무튼 논란이 많은 통계다. 그래서 신속하게 매달 나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통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직설에서 이렇게 미국 고용을 걱정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건데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주시하는 게 고용지표, 고용시장의 악화 이 부분을 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수정치가 발표된 겁니다. 꽤 많이 줄었어요. 월별로 따지면 한 7만 명 정도씩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면 그래도 미국 고용이 굉장히 강한 시기였다고 저희가 생각했는데 이게 하향 조정됐다.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아주 좋았던 고용 시장이 지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주 좋았던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좋았던 고용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하강 시그널을 보이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월별 지표가 굉장히 노이즈가 많고 그리고 이 이제 신뢰도가 문제가 있는 것도 많지만 빠른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계속 통계가 이제 제공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이제 논란이 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통계국의 국장을 경질하는 사건 때문에 조금 더 주목도가 올라간 것 같고 당연히 파월 의장은 이 지표 말고도 고용시장 전체의 타이트니스를 보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얼마나 매치가 잘 되는 구인 배율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보고 판단을 할 텐데요. 그 숫자 자체가 이제 생각보다 미비전 수정 폭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거는 맞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통화 정책의 기조가 노동시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노동시장의 하강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그 시그널을 읽어가는 것은 맞는데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여전히 수치 자체가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워낙 좋았던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실업률도 지금 4.3%인가요? 이 수치 자체가 미국의 2010년대 평균을 보면은 평균을 한참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치 자체가 되게 놀랍거나 아주 강하게 해석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이번 고용 조정 폭을 놓고서는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도 미국 고용 시장이 괜찮은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뜨겁다라는 이 정도는 또 아니다. 반대편에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소장님, 미국 고용 시장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고용시장이 최근까지도 뜨거웠다고 보셨던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매달 발표되는 고용 취업자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진행자께서 얘기를 주셨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미국의 고용시장 통계에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건 지금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근데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GDP의 70% 정도가 가계의 소비고 네. 가계가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떤가, 미국의 소비가 어떤가, 미국의 경기가 어떤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지금 미국의 고용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네. 그러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떠냐? 저는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다. 좋다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경기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매달 신속하게 발표된다고 해서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 통계만 보고 우리나라 경기를 판단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분기별로 나오는 GDP 경제 성장률도 봐야 되고 수출 통계도 봐야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미국의 고용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려면 취업자 증가 수, 뭐 실업자 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네. 실업률도 봐야 되고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일할 사람 필요하고 나온 뭐 구인 건수, 뭐 잡 포스팅 이런 건수도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의 실업률 가장 최근 통계로 4.3입니다. 네. 2000년 이후 장기 평균으로 보면 미국 경제의 장기 평균 실업률은 4.4니까 아직도 그것보다 낮아요. 네. 정말 미국 경제의 고용이 아주 안 좋은 거냐? 적어도 실업률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인 건수에 해당되는 잡 포스팅 건수를 보더라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등했다가 최근에 떨어졌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하면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는 돼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떨어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가 식고 있는 건 맞다. 뭐 지난번 제 출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꽤 오랫동안 제가 봐왔던 미국 경제를 보는 뷰.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느껴질 거다. 하지만 침체는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뷰를 이러한 고용시장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죠. 같은 질문을 교수님께도 듣겠습니다. 예. 그럼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고용 시장을 좀 봐야 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저는 또 이제 다른 지표 그러니까는 그 하이어링 레인 그다음에 퀴즈 레이트 뭐 그건 얼마나 고용을 많이 하냐 전체 고용 숫자 중에서 얼마나 고용 많이 했냐 또 얼마나 노동자를 그만두냐 레이오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레이오프는 최근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나빠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이 미국은 해고가 쉬우니까 레이오프가 늘었을 거다. 근데 레이오프 숫자는 거의 역사적 평균에서 약간 아래 정도에서 올해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하이어링 레이트하고 퀴 레이트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자, 그 우리가 이제 그 뉴자 포스팅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하이어링과 퀴이 다 떨어진 거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노동시장은 아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좀 활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래서 이거 문제네. 이거 큰일 나는 좀 이제 롱 디렉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땐 글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딱 그거 아니에요? 저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했던 수요 공급 측면 둔화가 그렇죠. 같이 둔화되면서 특이한 균형을 맺고 있다. 지금 딱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기 워스턴 골스비 시카고 그 연은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언더큐먼티드 이미그런트 그러니까 저기 우리는 그냥 불법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대폭 줄었잖아요. 그거에 의한 효과인지부터 일단 좀 보고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미국 고용을 딥하게 깊게 걱정하는 거는 일단 연준이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금리 결정합니다. 지금 최근 나온 지표들 종합해서 시장이 기대 내지 예상하고 있는 거는 비컷도 가능하다. 이제 비컷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일종의 이제 연준의 기조의 피벗을 시그널하는 시점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그 노동에 아주 집중하기보다는 CPI라던가 관세의 효과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노동시장의 다이나믹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으로 시그널을 줌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언급함으로써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주었던 것이고요. 이제 비컷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매번 보시는 이제 페드워치를 보면은 제 그 대략 25bp 인하가 뭐 90% 이상 그리고 비컷이 나머지 10% 정도로 나와 있어서 네. 시장의 10명 중에 9명은 25bp 이하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체감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문을 했을 때 연준의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에라도 파월이 그 수긍하는 듯한 모습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 때문에라도 그 실제로 이제 연준 직원들은 연준 내부적으로는 거의 금리 인하를 저항하고 있는 파월 의장을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 보듯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부적인 그 파월의 다시 그 연준의 작동 기제 등을 생각을 해봐도 이번에 빅컷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돈을 걸면 25bp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마지막에 또 한 말씀 더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소장님. 돈까지 건다고 하셔서 뭐 제가 이 프로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고 네.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려왔던 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는 지난해 가을이 시작됐지만 미 연준이든 한국은행이든 기대만큼 그렇게 빨리 금리를 많이 안 낮춰줄 것 같다. 그 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꽤 오랫동안 이미 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올해 남은 기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럼 세 차례 그 정도 봅니다. 횟수로 따진다면 네. 말이죠.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빅컷 제가 그 용어를 또 쓸 수밖에 없네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데자뷰 같다. 금융시장이 또 앞서간다. 가령 안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안 좋은가? 씻고 있나? 큰일 났네? 걱정이네? 이럴 수도 있지만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그런 필요성, 압력이 더 커지겠지? 금리는 낮출 텐데 혹시 빅컷 인하해 주려나? 그러면은 돈이 풀리니까 금융시장에는 좋을 거야. 잘 됐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또 이 후자 쪽에 관심과 좀 무게가 쏠리는 느낌이 있지만 새롭지 않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봤던 바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 독립투사 표현도 쓰셨지만 트럼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 급등했던 물가 급등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죠. 미 연준과 파월이 인플레에 대한 특히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최근까지 동결해 왔고 금리 인하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를 해왔고 그 또 다른 중요한 바탕이 되었던 것이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주장과 견해였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달 발표되는 지표보다는 정확도가 높은 예비 지표에서 취업자 증가수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미 연준과 파월의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지표가 나온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빅컷 인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 역시도 그 가능성 아직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식었느냐? 미국 경기의 급락을 우려할 정도냐?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하신 건 시장이 이제 앞서가는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 일각에서는 이게 주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빅컷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이야기들,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고용만을 보고 사실 그 정책 목표를 정하지는 않거든요. 역시 인플레이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뭐 내릴 것이냐는 얘기를 했을 때, 내리면서 한 얘기가 이제 뭐 3% 아래로 갔냐, 뭐 그래서 2% 어디로 도달해서 내리자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추세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내려갈 시기다라고 해서 판단했다는 면도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서 하면 지금 PC가 2%대 중반에서 후반 가는데 최근 추세는 오른 추세예요. 네. 그러면 2% 중반이니까 뭐 나쁘지 않아 뭐 내려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추세인데 거기서 빅컷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를 그 페드에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이거를 보지 않고 있을까? 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페드는 정치 권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가끔씩은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고려가 정말 없을까?
그다음에 파월이 그다음에 어떤 인사가 올지 예상을 못하고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저 역시 B컷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점도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올해 말 뭐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금리 생각하는지 이제 그 이사들의 생각이 드러나게 될 텐데 만약 25bp를 인하를 하더라도 차후에 이제 계속 내릴 거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도 주목을 할 것 같고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건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CPI가 이제 곧 발표되지 않습니까?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뭐 시장 예상 2.9던데 만약에 3% 이상으로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또 그때도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어요? 아, 제 생각이요? 네. 근데 이제 9월 미 연준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점도표가 들어가 있는 프로젝션 머티리얼이 나오겠죠. 네. 그럼 업데이트 한번 될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최근에 발표된 프로젝션 머티리얼 상에 공개된 미 연준 이사들의 응답 결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적절하다고 응답한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응답치가 지난해 9월 2.9%였다가 올해 6월 조사에서 3.0으로 도리어 올라갔습니다.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 연준은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 점점 더 걱정을 하게 되었고 네. 적절한 정책금리 수준은 시간이 지나서 쭉 이러한 인하 사이클이 이어져서 낮춘다고 하더라도 저점에 해당되는 장기 적절한 정책금리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과연 이러한 생각이 9월이라고 해서 크게 바뀌었을 것인가? 앞서도 사실은 논의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관심은 트럼프가 매기기 시작한 관세입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미국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소비자 판매 가격, 리테일 프라이스에 어느 만큼 지금 반영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죠. 네. 제 판단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LG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냉장고 세탁기 소매 판매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관세율이 정해졌나요? 아직 안. 생산 기지가 있는 멕시코는 여전히 관세 협상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율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미국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높인다? 그래서 전가시킨다? 그건 사실은 마켓 쉐어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냐? 우리나라 이러한 글로벌 수출 판매 기업과 같은 기업들이 일정 부분 떠안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미국에서 수입품을 수입해다가 팔아야 되는 수입 업체 또는 소매 업체들이 소매 판매 가격에 정가를 못한 채로 그것을 또 떠안고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만 아직까지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관심사는 이거겠죠. 그럼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들의 앞으로의 실적 지표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주요 소매 판매 업체들, 가령 타겟이라던가 월마트와 같은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률이 하락 추세입니다. 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수입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판매 가격에 충분히 전가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전가를 일정 부분 시키기 시작한다.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다. 그럼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소비자 판매 가격 CPI가 올라가겠죠. 네. 그것이 결국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플레 압력이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하겠습니까? 미 연준분들도 당연히 하시겠죠. 네. 그것이 통화 정책의 결정에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그 파월 의장 연설 중에서 연준이 2020년에 선언했었던 유연한 물가 목표제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라는 입장도 내놨단 말이죠. 이 얘기는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다시 찾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까 물가 걱정 연준 위원들이 왜 안 하겠냐 말씀 주셨으니까 이번에 인하를 하더라도 되게 매파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게 네요. 그러니까 물가 걱정을 상당 부분 메시지로 내면서 기조적으로
그 어찌 됐건 관세가 그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파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역시 이그 관세가 수입 물가의 전가가 어떻게 얼마나 될지, 얼마나 빠르게 될지에 따라서 그 추후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이 통화 정책을 예측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9월 예측은 뭐 그 이제 곧 발표되는 CPI 물가가 얼마나 되느냐와 거의 상관없이 25pp로 가는 것이 저는 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이제 관세 말씀하셔가지고 그 관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니 도대체, 그리고 그 주류 경제학을 한 입장에서 트럼프가 부과하였던 관세가 실질적으로 수입 물가에 굉장히 빠르게 전가가 돼서 그 미국의 소비가 빠르게 그 수축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그 관세와 그 수입 물가, 그리고 관세와 수입 물가를 대하는 최적 통화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제 같이 일하시는 이제 UC 데이비스의 버긴 교수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관세 부과가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 가격이 높아져서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를 거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거어진 세수가 결국에 소비자들에게 마치 연말정산처럼 리임버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 그 관세가 수입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더라도 이 연말정산에 다시 되돌려 받을 거야라고 소비자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할인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뷰가 제가 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요즘에 동의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그 얘기는 중립금리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미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2.2%대 후반, 3%가 가능하더라도 뭐 비컨 얘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되는 인플레이션의 앵커가 2%가 아니라 3%로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고, 중립금리 자체도 심지어 앵커가 되는 중립금리도 2%에서 3%로 리바이즈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 코로나 내내 나온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관세까지 덮쳐 있는 상황이어서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기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 파월의 스탠스는 저는 굉장히 컨시스턴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감안을 해서 반응을 하더라도 뭐 노동시장의 반응, 그 노동시장이 하강하는 기조, 그리고 수입물 가격이 전가되는 기조가 경제학자들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방향성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관세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건 아니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두 분의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교수님 의견 듣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관세의 효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이제 국제경제의 관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8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면은 그 전체 GDP 중에서 기업의 프로핏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도는, 그러니까 산업 비중도 올라갔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 일반적으로는 이제 좋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죠. 뭐 독점화, 과거점화, 그다음 시장 지배력.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공급적인 측면에 쇼크가 오면은,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우면은 그 공급 쇼크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떠넘깁니다. 이거를 이제 패스트루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미 기업이 이익을 확보하고 독과점을 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거를 일부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패스트루가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세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뭐 아까 뭐 타겟, 뭐 베스트바이 얘기하셨는데 코스트샥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유통에서 독과점적인 지위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넘기진 않습니다. 리테일 프라이스 일부러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 일부러 하는 거겠죠. 예,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그 효과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얼마나 나타날 거냐라고 하면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예를 들어 10%의 관세가 10% 그대로 그 효구로 갈지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이 정도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덧붙이시겠어요?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견해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의 CPI나 물가 상승 지표가 이미 부과된 관세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올해 말 내년 초로 가면서 전가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 유가 상승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사실 그건 산유국들이 가져가는 건데, 요거는 미국의 관세를 매긴 거니까 어쨌든 미국 정부가 관세 수입을 얻었고,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또 다른 한 축이 감세고, 네. 그것은 어쨌든 세금 환급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테니, 물건 가격이 조금 올랐어도 내가 세금 환급 등으로 받아서 어떻게든 소득이 늘어나면 어쨌든 소비가 급락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그렇게 불황에 빠지거나 크게 어려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 있는 뷰와 일관되는 뷰라서 저는 그렇게 큰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네. 느끼지는 않습니다. 명목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실질은 모르겠, 실질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실질에 영향을 주는 게 미국 소비인데 네. 소비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명목 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갈 압력들이 지금 있는 거죠. 더 하고 싶지만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게 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 것 같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부터 줄곧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So we have a stupid person, frankly, at the Fed. He's a political guy who's not a smart person, but he's costing the country a fortune. Maybe I should go to the Fed. Am I allowed to appoint myself, Doug? I don't know. Am I allowed to appoint myself at the Fed? I do a much better job than these people. 네, 지난 FOMC 때 연준 이사진 내에서 2명의 이탈표가 발생을 해서 그것 자체도 많은 해석들을 낳았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스티븐 미란, 미란 보고서로 유명한 사람이죠. 연준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리사 쿡, 이건 이제 파월 의장 쪽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을 통보를 했고, 이건 또 법적 분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연준이 시끄럽습니다. 금리 결정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이 시기에 시끄럽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 자체가 시장의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교수님. 예, 연준의 독립성이 이런 식으로 위협을 받고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는 저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상상했던 범위 이상이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의 이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어렵게 얘기해서 연준의 독립성이지만 중앙은행이 태동했던 시기부터 왕이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을 치르기 위한 비용을 내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중앙은행한테 돈을 찍어서 국채를 발행을 해라라는 식으로 항상 작동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독립성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그 1940년대 이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 게 이제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기도 하고, 그 지금의 현대적인 연준의 독립성은 이제 51년에 그 확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면은 연준의 독립성이 이렇게까지 그 침해가 되었던 사례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찾기 네. 어렵고 닉슨 대통령 때라던가 그 이후에 40년간 잘 유지되었던 것이 이제 트럼프 1기 그리고 트럼프 2기에 나타나는 건데요. 방금 제가 이제 인터뷰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본인이 이제 연준에 가면 잘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연준 분들한테 듣는 것은 그 연준의 스텝들이 연준이 하는 일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프레지던트와 가버너 이사들을 서브하는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서 다시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거대한 하나의 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설프다는 표현이 좀 그 아주 강한 경제학적인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분들이 와서 똑똑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경우에 버텨내기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하시는 거군요. 좀 부담스럽기는 뭐 다른 한데 나라 있는데 뭐 마음 편하게 얘기하시죠. 예. 네. 그 심지어 그 이제 연준 스태프분한테 들은 것이 제롬 파월이 처음 왔을 때도 그 경제학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 캐치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라는 평으로 내부 직원들의 그 의심 지지를 그런 걸 이겨냈군요. 예, 지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장 그냥 이렇게 해서 서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스템이 작동을 할 것이라고 뭐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준 독립성 자체가 시장을 꽤 흔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농담이지만 지금 금값이 올라가는 게 지금 연준 독립성이 훼손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저는 훼손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리사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좀 약간 기시감이 좀 느껴졌어요. 그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어떤 약간의 뭐 그런 일련에 있던 그런 것들을 보는 느낌이 약간 들었고, 사실은 그 전에도 이미 좀 징조가 보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스틴 굴스비 그 시카고 연은 총재 임명 과정에서 당시 이제 트럼프가 지명했고 그 차기 연준 총재로 거론됐던 이제 월러 같은 사람은 그 최초 투표에서 난 투표 못하게 또 기권한 적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보도에 많이 왔을 때 그럼 그분들이 발표하는 뭐 S&P에서 얘기하는 뭐 점도표 같은 걸 이거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며 물론 시스템이 잡아주는 부분도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그 어떤 일관성이 훼손되는 거, 원칙이 훼손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12명 투표하잖아요. 네. 12명이 투표하는데 지금 중립이 한 두세 명? 이제 친트럼프 인사로 그냥 하면 거의 한 6대4 정도 비등비등해졌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저는 사실은 항상 생각을 하고, 네. 뭐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뭐 연준 때나 이 사람이 비둘기인지 매인지 분류하고. 근데 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아픈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들고 훼손하고 그것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융시장에서 기대들 하시는 것보다 정책금리 인하가 빨리 많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뷰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변곡점이 내년 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공교롭게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바뀝니다. 어떤 분들이 되시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통화 정책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금리 걱정을 자꾸 하는 거는 다 우리 환율 이런 데랑 다 연동되기 때문이죠. 그 최 교수님, 최근에 환율 흐름이 예.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되게 좀 떨어지고 하향 안정되는 것 같다가 1,400원에 막 육박했다가 요즘엔 또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예. 환율의 지금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 못한 겁니까? 시장도?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달러가 약세 기조, 그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달러가 뭐 유로라던가 기타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서 절하하는 기조의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원화가 그 수혜를 입지 못하고 즉 절상하지 못하고 조금 다시 그 절하하는 그 1,400원대 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환율의 가장 큰 부담은 미국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규모가 그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단 너무 큽니다.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 GDP의 대략 20%를 상회하는 규모이고요. 그 일본이 결과적으로 약속한 게 5,500억 달러인가요? 그 계산해 보면은 그 일본이 그 GDP 대비해서 약 12%, 3%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2, 3년 내에 그 이미 이제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 투자를 공동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면은 나라의 재정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셔도 오늘 뭐 코스피 조금 올랐는데 외국인 자본 뭐 10조, 뭐 15조, 20조 들어온다고 했을 때 환율이 얼마나 절상하는지 생각을 하시면 뭐 5원, 1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그 물론 환율은 이제 점프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2, 3년 사이에 600조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환율의 절하가 얼마나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협상이 어떤 식으로 그 결과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세부 조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국부펀드에 투자되는 개념이라면 저는 뭐 굉장히 큰 환율의 절하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3,500억 달러도 있지만 그 정상회담할 때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또 투자 약속한 1,500억 달러도 또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이제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로 가더라도 금리 내리고 뭐 해서 약세로 가더라도 우리 원달러 환율에만 대입을 해보면 원화가 또 약세가 될 요인이 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크게 하향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네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네. 최 교수님 의견에 예,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 뭐 글로벌하게 보면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금리도 낮춘다고 하고 지난해보다 올해 성장률도 꽤 떨어질 것 같고 뭐 매크로한 상황만 놓고 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달러와는 여러 굉장히 많은 다른 나라 통화들과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원달러 환율은 우리와 달러와의 교환 비율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다르다, 특이하다. 뭐 결국은 여기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많이 언급되는 그 나라의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 나라에서 판매하는 수출하는 15개 주력 업종 중에서 3개 품목만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12개 품목은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세고 전 세계 G2 국가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마이너스인데 오로지 한 품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만 많이 늘어서 반도체는 높은 수출 증가율, 대만에 많이 파는 동남아 수출 증가율이 높아서 전체 수출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의 나라에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만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보내줄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 2분기 성장률만 보면 반등을 이뤄내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남았죠. 그리고 올 연간 성장률로 보면 0.9에서 뭐 조금 더 노력하면 1% 성장까지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소비 쿠폰 집행됐고 1차 소비 쿠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지금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정책들이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상반기엔 2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다.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소비 쿠폰을 통한 일시적인 내수 진작 효과 이 2가지가 분명히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출입니다. 네. 이제 8월 이제 들어서면서 그 아까 잠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미 수출 중심으로 꺾인다는 게 지금 보였고요. 이제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 9월 이후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특히 그 대미 수출 영향이 어디까지 나타나냐는 4분기를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이 중요하고 미국과는 달리 대미 수출의 영향을 봐야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증가율 자체를 유지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미 수출은 떨어졌는데 뭐 아세안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이 늘어서 좀 상쇄시킨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조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인 거고. 그럼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성장률만 따지고 놓고 본다면 지금 0.9에서 1% 정도 달성하는 하반기 한 1에서 1.2 정도 성장률 달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너무 단적으로 제 질문을 드려서 웃음이 터지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서도 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서 가령 3대 주력 수출 품목, 반도체,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석유화학을 포함한 이러한 그 화학 제품들, 이게 3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거든요. 요 네. 세 가지 업종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지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에서 수출을 하는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좋아져 수출이 늘었다? 정확하지 않은 해석이죠. 몇 개 업종이 좋아져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업종이 좋아지면서 선전하면서 회복하면서 수출이 회복되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도리어 최근 지표는 그랬던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마저도 관세가 악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괜찮았던 미국 수출도 관세 영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행스럽게도 HBM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특히 대만에 대한 수출,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는 러시아를 포함한 CIS에 대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수출이 늘면서 지금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거의 반도체가 혼자 끌고 가고 있다. 그럼 반도체 경기를 전망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전문성이 그쪽에 있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이라도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경기가 꺾인다. 예. 그럼 과거보다 훨씬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한마디로 구조적인 취약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고 다행스럽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것이 이어질 것인가는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지금 경제가 지금 말씀하신 수출도 사실 몇 개 부분 빼놓고는 좋아진 게 없다라는 시각인 겁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 얘기가 제가 KD에서 한참 일했던 2017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던 분들의 견해가 지금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어서 이제 KDI도 그 소비가 그 어느 정도의 그 경기의 하강 트렌드를 받쳐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비 쿠폰에 의한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저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후에 미시 데이터가 나온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 다른 요인은 이제 증시에서 일부 그 증시를 누르고 있던 제도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비 쿠폰과 증시의 활황이 저희 경제에 동시에 닥쳤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 생각에는 소비 쿠폰이 있었어도 증시가 억눌린 상황이었으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효과는 뭐 추후 계속 그 논의가 되고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소비 쿠폰이 계속 뭐 나오는 그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은 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달 10월에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부동산 가격 시장 때문에 금리 못 내렸습니다. 10월은 어떨까요? 10월은 어쨌든 뭐
경기를 생각해서 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선 출연 때에도 계속해서 생각보다 하느니 가계부채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미 연준이 빨리 금리를 안 낮춰주고 계속 동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월별 지표들을 보면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월 FOMC에서 미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하느니 금리 인하를 4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가의 대부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번 고용 지표 조정과 관련해서 미국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참 단언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다이먼의 평가를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